자, 오늘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포트가 해외 증권사,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가지고 함께 비교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오랜만에 정말 20%의 엄청난 갭 상승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고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이 리포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주 가운데 탑픽을 아모레퍼시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중에 탑픽이라고 하면 거의 APR이나 이런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올드하다, 이제 한물 좀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너무나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면서 목표 가격도 16만 원대에서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야 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개선의 포인트를 확인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2026년, 2027년에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3에서 5% 상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이유가 그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파보니까 전반적인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나왔는데 그건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다는 거죠.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간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지, 대신에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미국의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이게 항상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올해는 이 코스알엑스가 확실한 실적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돼줄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에 코스알엑스의 부진이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아모레퍼시픽의 밸류에이션을 낮춰 잡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이제 매출 회복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알엑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고, 이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긍정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이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한국, 우리나라와 중국 쪽의 사업이 아모레퍼시픽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의 시장도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이것이 효율성을 다시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8%대에 머물렀는데 이제 점차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면서 2028년에는 13%대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과 올해, 내년의 이 실적 전망치들을 쫙 정리를 해줬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드라마틱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업이익 단위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PER이 27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1배 정도가 예측이 된다. 예상 PER, 포워드 PER이 21.7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인 PER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PER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좋은 의견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문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도 맥쿼리에서 오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냥 아모레퍼시픽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4분기에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에 70만 원이었는데 37만 원, 거의 47% 절반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맥컬리는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리주란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맥쿼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실적이 미스난 거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뭔가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미스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최근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한 평가들을 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회계감사 후에 리준한 국내 매출 인식 변경 이런 걸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뭔가 합당한 납득할 만 앞으로 아니면 개선할 거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국내 의료기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역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나 하락을 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진해서 낮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 부담을 줬던 중국 쪽에서의 정부조사 입슈에 대한 업데이트도 해주지도 않고 얼마 전에 또 유럽에서 뭔가 이 라벨링 문제 때문에 이 공급이 지연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뭔가 합당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파마 리서치의 경영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맥쿼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리주라는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의 목표 PER을 기존에는 목표 PER 33배를 제시했었습니다. 아까 목표 주가가 70만 원 정도였으니까 목표 PER 33배 정도로 제시했었는데 뭐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목표 주가를 낮춰버려야 되니까 목표 PER이 21배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코멘트로 마지막으로 단 이야기는 경영진의 가격 정책이나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파마 리서치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였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의견처럼 주가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청자분들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뭐 하는가 계속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뭐 앞서서도 저희가 소식을 좀 전해 들었지만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 빠르게 공급한다, 뭐 설 연휴 이후부터 공급 시작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삼성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죠.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역시 설 연휴 이후부터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HBM4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베라 루빈이 급하다는 얘기겠죠. 베라 루빈에 HBM4가 들어가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HBM4가 빨리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반증일 겁니다. 결국에는 베라 루빈에 들어갈 HBM4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HBM4 출하가 가능하다. 뭐 이게 엔비디아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겠죠. 이러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HBM4를 처음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들,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형성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한 발 더 치고 나가는 건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2월 5일에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젠스랑 CEO와 따로 만났답니다. 그 전에 저희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젠스랑 CEO가 깐부 회동할 때 최태원 회장이 없어서 왜 그랬나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근데 따로 만났네요. 2월 5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역시 이번에도 치맥 회동을 했답니다. 한국식 치킨집 구구치킨이라는 데서 치맥 회동을 하고 그 뒤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역시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된 HBM4를 공급한다, 납품한다라는 한 언론 보도 오늘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긴 하니까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다다음 주 정도면 본격적인 HBM4가 공급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첫 타자가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HBM 시장의 1위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반론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가 빠를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 HBM4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고 시장의 지위도 굳건한 상황이었는데 HBM4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급 납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초격차 이야기만 항상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빠르게 따라잡았다라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따라가서 역전을 시키자. 선당 공정으로 최고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배팅을 거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사나로 로직 베이스 다이를 활용을 하면서 자체적인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베이스 다이를 활용하고 여기에다가 원시 나노 D램을 활용해서 SK 하이닉스가 HBM4를 만드는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치고 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적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고속화시키고 신호나 전력도 집적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중론입니다. 이러면서 최대 속도가 11.7 기가bps까지 출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어쨌든 지금 HBM 시장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수율도 딱 맞춰주고 공급도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SK하이닉스는 펼치고 있습니다. TSMC의 베이스 다이를 활용을 하고 삼성전자는 아까 원시 나노 D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원비 나노 D램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결국에는 빠르게 양산을 해서 물량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우위에 선점해 있다라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비 D램 그래도 원비 D램 활용을 해도 속도가 결국에 11.7 기가bps로 삼성전자의 HBM4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단은 결론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HBM4E부터는 SK하이닉스도 원시 나노 D램으로 전환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초기 수율을 맞추는 게 삼성전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결국엔 HBM4에서 승부처 중요한 것은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수율이 나오는가이고 결국엔 패키징을 또 잘해서 이것도 역시 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HBM4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호의 무결성이나 뭐 전력 자분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신호 중계 전력 분배의 핵심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패키징을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을지가 경쟁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가
HBM4 초도 추정 물량에서도 거의 최대 65%대까지 SK하이닉스가 장악을 할 것으로 보고 그 뒤를 어쨌든 삼성전자가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최대 35%까지는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지금 한 언론에서 마이크론이 이번에 베라루빈에 들어간 HBM4 못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물량을 차지할 수 있을지. 어쨌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을 뛰어넘는 수준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아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수율을 맞춰주느냐 중요하겠고요. 공급도 중요하잖아요. 공급을 빠르게 만들어줘서 엔비디아에 공급해주는 것도 역시 성능과 공급망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결국에 HBM4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지금 안정적인 SK하이닉스가 우위일 테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분발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격의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시너지가 오히려 좀 나타나면서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HBM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치열한 선의의 경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주주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중요할 거다라는 걸 한번 저희도 계속 모니터하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한번 시세가 분출했다가 또 쉬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ESS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설 연휴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관련된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로 한번 입찰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차 입찰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컨소시엄들이 구성이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 정부 수주를 따야겠다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계약 시장 입찰, 주관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약 기간이 15년짜리 굉장히 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15년이나 길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규모는 540메가와트, 액수로 따지면 한 1조 원 이상이 되는 조 단위의 사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게 ESS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전력 취약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북 지역, 제주도 이런 곳에 육지에는 500메가와트시 그리고 제주에 400메가와트 이렇게 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역할은 전기를 저장하는 이 ESS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일종의 전기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한다. 전력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일단은 실적 보셨잖아요. 지난 4분기 실적 배터리 셀 3사 보시면 실적이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전기차 캐즘으로 결국에는 EV 쪽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제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가장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ESS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짜리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고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따내게 되면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EV 쪽에만 집중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ESS 쪽으로 사업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금 열을 올리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에 1차의 사업 선정 결과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작년에는 예상을 깨고 시장에서는 약간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을 삼성 SDI가 다 차지를 했습니다. 70% 넘게 거의 80% 가까이를 삼성 SDI가 전남 지역이나 제주 지역 대부분 삼성 SDI가 차지를 했고, 딱 두 군데 광양과 제주 표선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만족스러웠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웠겠죠.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군데도 업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명암이 좀 엇갈리는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올해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시장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찰받은 것처럼 이 사업을 확고하게 다져야겠다, 수성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해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보여줘야 하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구역이라도 따내면서 좀 전환을 시키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결과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 세 회사가 다 다른 전략으로 지금 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3원계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SBB, 삼성 배터리 박스를 활용해서 지난 작년에 입찰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NCA 계열은 역시 가장 걱정인 것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삼성 SDI는 화재 발생이 되면 소화액을 그 셀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사시켜서 폭발이 나거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분기 때, 작년에 1차 사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많은 사업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소재 부품도 거의 국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차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력이 LFP 배터리입니다. LFP를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LFP로 조기 투입을 하면서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범용 제품인 이 LFP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입찰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2차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G 엔솔은 이번에 확실히 올인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대거 많이 구성을 해서 가장 많은 숫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사업을 따내겠다라는 전략이고요. SK온은 NCM과 LFP 배터리를 믹스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로 일단은 다른 두 업체와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동시에 LFP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까지 전방위로 제한을 하면서 NCM과 LFP를 믹스시키는 전략, SK온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역이라도 사업을 따내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드러나는 SK온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여전히 입지를 굳게 하려는 이 세 회사의 움직임을 저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오게 될까요? 마지막 페이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번에는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1차 때는 가격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이 60%의 비중 평가의 항목 요소로 적용이 됐고, 나머지 비가격적인 요소가 40%였는데 이번에는 비가격적인 요소가
똑같아졌습니다. 50%로요. 뭐 산업 경제를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화재 설비 안전성, 뭐 개통 연계 이런 것까지 해서 가격과 비가격 요소가 50대 50, 1대1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어쨌든 국산 제품이나 소재 이런 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비싼 원료를 쓰니까 단가가 좀 높이 올라간다라는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 평가 방식의 가격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삼성이 여전히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반면에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LFP를 활용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전략은 좋은 전략인데 이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오는 양극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감점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 산업 경제 기여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소재나 부품을 써야 되는데 중국 것이 아무래도 아직도 여전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 실제로 숫자로 낮추는 걸 보여줘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LG 엔솔이나 SK온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그리고 실제 이 정부 수주를 따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바닥은 좀 확실하게 확인한 것 같다라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결국에는 ESS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로봇이나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 쪽의 ESS 시장을 이 배터리 3사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북미 배터리 시장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이제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메가팩도 그렇고 ESS가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ESS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로 세 빅3, 우리나라의 빅3 셀 업체들을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숫자가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의 ESS 시장, 지금은 중국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SS 쪽에서도 결국에는 중국을 차츰차츰 배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빈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ESS는 즉시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숫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서도 정부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요 둔화, 이 캐즘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년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이 전기차 EV 쪽과는 달리 ESS는 계약을 한번 딱 하게 되면 숫자가 한꺼번에 확 찍히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 계속 필요하다. 여기에 당연히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ESS가 포함이 되고 있고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발주와 수주를 한번 따내게 되면 큰 액수가 한꺼번에 딱 찍히니까 이게 아마 캐시카우가 되면서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근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야기,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기술력도 일단 중요하죠. 그전까지는 저희가 NCM이냐, LFP냐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경쟁이 있었다면 이제 ESS 쪽으로 갔을 때는 납기를 준수하고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 ESS, LFP 배터리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미국에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업체씩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서 ESS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누적 수주가 140기가와트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는 90기가와트시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으로 수주한 것 절반 이상의 수준을 올해는 수주를 딸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하나큐셀과도 계약을 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고 뭐 테라젠이라든지 엑셀시오라든지 이지4라든지 이런 글로벌 업체들과도 역시 꽤나 큰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되겠고 수주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차츰차츰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홀랜드 공장 여기에서 이미 작년부터 ESS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조인트 벤처 관련된 같이 했던 기업들과의 계약을 조금 바꾸면서 여기에서 EV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ESS 배터리를 만들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인수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가동을 하면서 이제 ESS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오하이오주에는 일본의 혼다와 조인트 벤처를 맺은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 라인을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서 ESS 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봐도, 움직임만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서 ESS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ESS 매출을 전년 대비해서 3배 높이는 것이 역시 목표다. ESS 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차츰차츰 ESS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도 봐야 되겠죠. 삼성 SDI는 빠르게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삼성 SDI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ESS 간다,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관련된 요 NCA 계열의 배터리로 일단 승부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SBB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고 추측입니다. 자, 2월에 테슬라와 메가팩 얼마 전이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메가팩 배터리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테슬라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 유지 조약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테슬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쪽에 ESS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말에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역시 2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ESS 쪽으로 이제 조금씩 결과물들은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 SDI의 이 입장이고요. 삼성 SDI도 LG엔솔과 비슷합니다. 인디애나의 스타플러스 에너지 일부 라인을 지금 또 EV에서 ESS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진하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현지에서 LFP를 결국에 생산해서 결국에 이걸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공급하는 전략을 삼성 SDI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삼성 SDI도 지금의 매출에서 역시 ESS의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 이런 걸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SK온입니다. SK온도 미국에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드와의 합작 공장 블루오벌 SK에서 이것을 이제 역시 EV 쪽에서 ESS 쪽으로 라인을 전환하는
포드에 들어가는 EV 배터리를 만들던 걸 이제 SK온이 독자적으로 ESS 라인을 전환하는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데요. 플랫아이언과 뭐 규모는 크지가 않은데 1기가와트씩 공급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북미 시장에서 이제 SK온도 ESS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만드는데 일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과 현지 랙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국의 ESS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ESS 수주 20기가와트시 이상을 목표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과연 SK온도 ESS 쪽에 얼마나 드라이브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대신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ESS를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새 업체의 경쟁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요즘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에서는 ESS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ESS가 결국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기본적인 실적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캐시카우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을 이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자, SNE 리서치의 자료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지금은 현재는 한 2만 3천여 대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게 5년 뒤면 한 70만 대 수준 보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년, 한 10년 정도 뒤면 한 680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5천만 대가 넘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서비스를 도와주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이 로봇들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가 배터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탑재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로봇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비슷한 커브를 그리면서 배터리의 탑재량도 기하급수적으로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0.03기가와트시 정도이지만 2040년이 되면 138.3기가와트시까지 많은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를 누가 선점하고 누가 여기를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업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변곡점과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LFP고 NCM 계열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ESS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발화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FP를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또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LF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NCM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 계열은 에너지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더 좋지만 발화 위험, 안전에 대한 걱정,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로봇에는 NCM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고밀도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전기차 때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NCM이 들어가야 된다.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LFP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NCM만 그냥 믿고 당연히 로봇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넣을 것이다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를 배터리 업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고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MCM 계열처럼 에너지 밀도가 더 높잖아요. 전고체는 더 높은 고밀도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M과는 다르게 또 화재 위험이 적다.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위험성도 적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도 가볍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의 주요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를 계속 추진할 거다, 만들 거다,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말부터는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삼성 SDI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 SDI가 내년 말, 2027년 말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으니까 그 추이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2023년부터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게 삼성 SDI였습니다.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더 진심이어서 과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삼성 SDI고 2024년에는 현대차와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틀라스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장의 라인들을 조금 전환시켜서 ESS 쪽에 LFP도 만들지만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차츰차츰 더 늘려가겠다라는 게 삼성 SDI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겠다라는 것이 삼성 SDI 전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 이제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9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NCM 기반의 2170 배터리를 로봇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LG 엔솔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죠? LG 엔솔의 배터리가 아틀라스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LG엔솔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전고체 파일럿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시험 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은 2028년에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그리고 2030년에는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을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SK온은 ESS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약간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SK온도 일단은 목표는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5년 9월, 작년 9월에 전고체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라고 SK온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빅3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니까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지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소재 업체들도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전해질, 소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2024년부터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고체 전해질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에코프로 BM 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에서 봤던 그런 전방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양산을 제때에 제대로 된 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를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2024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주력으로 상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와도 샘플 테스트를 최근 진행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고체 전해질 파일럿 설비를 70톤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셀 업체들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을 앞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쉬고 있을 때 좋은 가격에 한번 잘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